모든 것은 팽팽한 줄처럼 긴장된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숙련된 명사수 샘 로드, 그리고 내 동료이자 조종사인 켄. 우리는 맞은편 시청 건물의 지붕 처마에 자리 잡고 완벽한 시야를 확보했다. 우리의 목표는 추악한 시장이었다. 우리 둘 다 영국 특수부대 베테랑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군사 기업의 용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동안 철학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시간을 죽이는 한 가지 방법이자 어쩌면 행동 전에 자신을 안심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뼛속까지 현실주의자인 나는 우리가 죽으면 게임 오버이고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켄은 정통 영원주의자였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빛이 있다고. 우리의 대조적인 세계관은 이 파트너십 내내 지속되는 끊임없는 흐름이었다. 회의주의와 희망의 충돌이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켄은 2주간의 휴가를 위해 암스테르담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며 활짝 웃었다. 게다가 그는 그곳의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해 들어봤다고 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할 분조 중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목표인 시장이 나타났다. 그는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운영하는 진짜 악당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존경받는 공무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사무실 밖의 시위대에 맞서 연극을 펼쳤습니다. 마치 평범한 부부인 것처럼 아내에게 가식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깔끔한 탄환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시장의 아내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준경의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공황 상태가 터졌고 경비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켄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단호하게 저에게 다시 쏘라고 목표물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두 번째 총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하여 부패한 시장의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가 탈출구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끔찍한 곤경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경호원들이 우리를 포위했고 생존을 위한 미친 듯한 사투였습니다. 켄과 저는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 근거리 총격전에서 경비원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떠나려고 할 때 더 많은 경비원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FBI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갑을 차기 직전 켄과 저는 용감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남은 경비원들과 싸우고 옥상에서 움직이는 쓰레기차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과 FBI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켄은 제가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첫 발을 빗나간 것이 제 신경을 건드려 심장 깊숙한 곳까지 흔들렸고 시장 부인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시장과 그의 부인 모두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결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까다로운 상사인 타마라였습니다. 확인 전화를 건 것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스피커폰으로 보고했고 모든 것이 괜찮고 임무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마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부인의 예상치 못한 죽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간의 PTSD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심지어 심리학자를 보내 저를 검진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생각을 일축하며 제가 전문가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켄과 저는 영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 전에 켄은 암스테르담 호텔이 예약되었고 아직 결정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집은 울창한 숲 한가운데 있었는데 혼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곳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숲에서 조깅하고 장작을 패는 조용한 일상에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무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타마라였지만 저는 한동안 그녀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숲 가장자리에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늘 경계하는 저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늑대는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에서 불길한 느낌을 받은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마라는 암스테르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즉시 켄의 휴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우주에는 블랙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습니다. 켄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즉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시장의 팀에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켄은 타마라가 자신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번 주 회의를 주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켄은 며칠 동안 도시를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우리를 맞이하며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곳이었다. 도시에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꼭대기층 전체가 우리의 것이었다. 비단으로 된 침구는 물론 방 전체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나는 켄이 왜 이렇게 호화로운 곳을 예약했을까 궁금했다. 켄은 웃으며 그것이 자신의 예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타마라가 준 선물이라고 했다. 호텔 매니저는 화려한 제스처로 커다란 커튼을 젖혀 아름다운 암스테르담의 스카이라인을 드러냈다. 하지만 나의 거친 한마디에 그는 멈칫했다. 커튼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당황한 매니저는 밖에 멋진 일몰을 언급했지만 나의 요청은 확고했다. 나는 위협과 기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수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날카롭게 벼린 감각들을 곤두세운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풍경에 신경 쓰지 않았다. 시장의 경호원들이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거리 건너편의 모든 지붕과 창문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매니저가 떠난 후 나는 켄에게 돌아서서 이번 만남의 진정한 목적을 털어놓았다. 나는 은퇴할 것이기에 타마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켄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는 이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한 짝이며 잘 돌아가는 기계 같다고 주장하며 재고해달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동료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시장 부인의 죽음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켄이 혼자서도 전설적인 저격수나 항해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든 없든 말입니다. 마침내 켄은 동료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선택이 은퇴를 고려하게 만든다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켄이 보낸 2명의 아름다운 마사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켄은 마사지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과 고향을 물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모나라는 이름의 소녀는 멕시코 출신이었고 다른 소녀 릴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제 무거운 표정을 본 모나는 손금점을 봐주며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또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모나는 제 손을 잡았고 잠시 후 저는 아주 긴 삶을 살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더라도 신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넓은 방을 가득 채우는 깊고 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모나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서 수정구슬을 꺼내면 $100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나는 미소를 지었고 우리의 놀라움 속에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켄과 저는 깜짝 놀라 통제할 수 없이 웃었지만 마침내 모나는 수정구슬이 단지 그녀의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소품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깨뜨렸고 호텔 지배인이 음식과 음료가 가득 담긴 서빙카트를 밀며 웨이트리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배인은 거의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큰 커튼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밤의 풍경은 볼만한 광경이며 놓치면 낭비라고 주장하며 그것들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현악기처럼 팽팽해진 감각으로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관리자의 손이 아직 제어장치 위에 맴돌고 있을 때길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온 빗줄기가 방 안을 순수한 공포로 휩쓸었다. 창문을 튕겨나가는 총알 소리는 폭포에 날아든 직격타와 같았다. 혼란이 폭발했다. 그녀의 친절한 가면이 사라진 여종업원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관리자는 켄에게 달려들었다. 저격수의 2번째 총알이 여종업원을 맞췄고 그녀는 즉시 쓰러졌다. 나는 관리자를 뒤로 밀쳤지만 그는 겉보기보다 훨씬 강했다. 우리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우리가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제어판에 부딪혔고 관리자는 휘청거리며 커튼 제어 장치 쪽으로 넘어졌다. 커튼이 열리면서 펜트하우스 전체가 드러났다. 한편 릴리와 모나는 충격에 빠져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총알이 방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나는 관리자를 제압하고 그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나는 켄에게 그들의 전화기를 찾으라고 미친듯이 소리쳤다. 이곳에서 탈출할 유일한 희망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켄은 총알을 피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릴리의 전화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자살 임무와 같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고 몇 발의 총알이 옆 벽에 박혔다. 그때 멍한 상태였던 릴리가 일어섰고 총에 맞을 뻔했다. 나는 그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치고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겨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나는 켄에게 타마라에게 전화하라고 소리쳤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저격수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호텔 직원도 가담했다고 말했다. 늘 그랬듯이 침착한 타마라는 누가 뒤에 있는지만 물었다. 켄은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숨어서 기다리라고 했고 그녀의 팀이 20분 안에 저격수를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절했다고 생각했던 매니저가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켄이 그것을 보고 매니저의 머리에 유리병을 던져 내가 탈출할 기회를 만들었다. 매니저는 켄에게 달려들었고 켄은 그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켄은 문 뒤에서 잠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는데 저격수의 총알이 그의 복부를 관통했다. 그는 비명을 질러 꼬피가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약 10분 후 타마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우리 팀이 적대적인 저격수를 성공적으로 제압했다고 확신하며 나에게 은신처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확인을 위해 그녀는 내가 서쪽을 보라고 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부하들이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고 빛을 보았고 안도감이 나를 휩쓸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행동하기 전에 모나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고 저격수가 있던 건물을 훑어보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순간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 저격수는 우리 편이었다.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졸였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타마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나를 떨게 했다. 그녀는 은퇴하려는 나의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귀한 자산이었고 그녀는 내가 떠나도록 놔둘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았는지 그리고 왜 켄을 겨냥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호텔방 전체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켄은 그의 충성심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켄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처리해야 했다. 진실이 와닿자마자 방에 총탄이 쏟아져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공황 상태. 릴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두려움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타마라의 부하 중 한 명의 총알이 그녀의 등을 관통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이제 나와 모나만이 암살자 무리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블라인드를 닫기 위해 리모컨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아 완전히 노출되었다. 타마라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지며 방의 모든 전화선과 전화기가 끊어졌다고 설명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작동하는 유일한 선은 나와 그녀 사이의 직통 전화선이었다. 나는 방 안의 CCTV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도전적인 행동으로 나는 커피잔을 집어 카메라를 산산조각 냈다. 타마라의 목소리는 새로운 위협적인 어조를 띄었고 그녀는 내가 그곳에서 살아나오도록 결코 놔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몇 분 후 나는 타마라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나는 모나에게 방 뒤쪽에 숨으라고 말했고 나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켄의 총을 잡았다. 나는 발사했고 적격수 중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총알은 계속 날아왔고 나는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노련한 저격수이자 암살자로서 저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을 처리했지만 마지막 암살자에게 완벽한 사격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뻗어 모나를 붙잡고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기를 내려놓으려 할 때 완전히 충격적인 순간에 모나의 목소리가 방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타마라의 마지막 암살자 위에 서 있었고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방 뒤쪽에 있는 켄의 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딸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타마라의 암살자들이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 대부분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암살자에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총에 맞았습니다. 모나였습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그녀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저격총으로 달려갔고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마지막 저격수를 쓰러뜨렸지만 저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문은 모두 잠겼고 타마라만이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돌아보니 켄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들어 침대로 옮겼습니다. 켄은 쉰 목소리로 저에게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백조처럼 날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에 비웃었습니다. 죽지 않고 지붕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타마라가 조종하는 드론이 창문을 부수고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것을 쐈지만 그것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뒤에서는 켄이 비단 침대 시트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 아래에서 가스통을 발견하고 그것을 쐈고 드론은 폭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켄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단 침대 시트를 보았고 켄이 임시 낙하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타마라의 군대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낙하산을 잡고 켄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은 공중에서 찢어졌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저는 쓰레기 트럭에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고 전능하신 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 후 무대는 두바이로 옮겨졌습니다. 타마라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의 다른 편에는 제가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그녀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타마라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제가 바보라고 말했고 저를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두바이에 있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악하여 떠났습니다. 몇 분 후 타마라는 화장실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았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소부가 들어왔고 남자가 바로 저였으며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곧 타마라의 경호원들이 화장실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화장실 쪽에서 더 많은 총성이 들렸고 곧 저는 아무 일 없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모나의 딸인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녀의 딸을 돌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